대표 유형 2번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이런 지문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좀 당황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일단은 시험 문제가 항상 판례 아니면 이론인데, 판례는 방금 우리가 대표 유형 1번 문제 보듯이 어떤 말이 나오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판례야, 모르고 있는 판례야 이렇게 가지고 충분히 다 풀거든요. 이거는 뭐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직렬의 공부를 하시더라도 주행법정지 파트 가면 딱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판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이러이러한 판례였어, 사실관계는 이러해, 뭐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시지만 마지막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사실관계를 공부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괜히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나는 이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행법규는 어차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판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요 이론 문제인데, 이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론 문제도 말이 이론 문제지. 이론 문제는 판례에서 이론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 항상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판례 원문 보면 1과 2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들 있죠. 여기는 항상 컨트롤 C, V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일반적인 일반론들입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은 어느 판례든지 간에 다 공통되는 것들이고, 이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사실관계를 쭉 논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따와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지문들은 지금 1, 2, 3, 4가 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스타일의 문제였을 때 판례가 나오고 판례 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지문이 뜰 때는 대체로 맞는 지문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말들을 뭔가 좀 그럴싸하게 집어넣는 것. 그러니까 이 지문들은 사실 교수님들 교재를 보셔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밑에 각주에다가 판례 번호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보셔야 됩니다. 1번, 형벌 구속 요건의 명확성의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뭐 당연한 이야기죠. 각 구속 요건의 특수성과 그 법적 규제 후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그냥 뭐 별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 밑줄 한번 치시고, 틀릴 수 없는 지문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모두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은 그냥 당연한 지문이니까 넘기시고. 자, 두 번째,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봐서 사물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행위 유형을 정형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괜찮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항상 명확성의 원칙은 내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데 네가 볼 때 명확하니? 이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고 할 때에는 이쪽 변호인, 피고인 쪽에서는 미치는 거죠. 이거 뭐야 지금, 나는 명확하게 볼 수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갖다 명확하게 정말로 하나하나씩 다 봐가지고 문구 찾아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 버리면 이게 국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합헌으로 가기 위한 근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사물의 변별 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 여기서는 일반인이라고 그러지만 실무로 가시면 다 이제 판사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좀 상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만 맞게 넘어가는 그런 판례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뭐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범죄의 구속 요건은 당연히 명확하게 규정돼야 되는 게 맞지만 모든 구속 요건이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사실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장난칠 수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장난치냐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서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알아서 일단 풀어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원칙적으로 뭔가를 쓸 때에는 알아먹기 쉽게, 일반 국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쭉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처벌격과 다소 명확하여. 다소에다가 동그라미도 쳐놓으시고, 항상 제가 다소, 단순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자, 쭉 해서 괜찮다. 여기도 또 나오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면 괜찮다. 이게 판사입니다. 자, 여기도 넘어가는 지문. 자, 4번. 법
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가치 개념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이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형사법에서 이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어떤 개념하고 같이 연결을 지으시냐면 규범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규범적 책임 개념 또는 규범적 판단 이런 것들은 다 판사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좀 더 그럴싸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장 변경 같은 거 할 때 이걸 뭐라 해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말은 멋지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처벌해야 할 가치가 있으면 동일 공소장 변경 허용해 주고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멋진 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요. 법규범의 문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규범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급적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해버리면 이건 뭐 명확성 원칙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한다? 최소한으로 뭐죠? 최소한으로 넣어놓고 최소한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범위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뭐 할게? 우리가 알아서 보충할게 이 말이에요. 우리 판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야 누가 언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랬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 통상인 어떤 통상인? 법감정, 통상인의 법감정으로 되는 거다. 이 웬만한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법감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반인을 만들어 놓고 결국 판단은 누가 한다? 자, 우리 판사님이 하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최대한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명확성 원칙은 어떻게 한다? 최소한의 명확성만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뭐 장난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2번 문제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